안녕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진정한 명품을 찾아보는 시간 명품의 정미옥입니다. 오늘은 2015년에 배당락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좀 약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런 배당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시장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 주식시장 이제 내일 딱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흐름 내일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명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명품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 신한금융투자증권 황유연 PB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배당락일이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황유연 PB님 오늘 어떻게 시장 흐름 좀 보셨나요? 뭐 배당락은 뭐 항상 있었던 거고요. 네. 우리나라 뭐 워낙에 저금리 시대라서 배당주에 대한 뭐 대형주 투자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별로 저는 재미없을 거라고 항상 말씀드렸었고, 일단은 지금 배당락보다는 양도세 이슈가 더 컸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매수 자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양도세 이슈가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 20%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러 안 샀다는 경향이 좀 세요. 그래서 조금 저는 오늘 한 1.5% 정도 상승을 좀 예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센 반등이 나왔죠. 배당락 감안하면 오늘 한 3.7%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요. 뭐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특히나 그동안 물렸었던 제약바이오주들, 뭐 한미약품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오늘은 숨통이 트인 하루가 되지 않았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숨통이 트이는 네. 하루였다. 김정수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숨통 좀 트이셨나요? 어떠셨어요? 오늘은 중성주하고 네. 기존 주도 섹터 가지고 있는 분들은 흐름이 많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거의 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주로 이제 하락했던 애들 보면은 고배당 주식들이 많이 급락이 나왔죠. 배당락에 대한 이제 영향이 좀 컸는데, 뭐 SK 텔레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KT 엔지라든지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식들은 그걸 바로 좀 주가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어제하고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좀 잘해 주셨는데 세금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통 그 배당 기준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배당 매수가 좀 들어서 배당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배당락이 걸려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급락이 되는 흐름이 원래 그렇죠. 전개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흐름이 역전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배당 안 받을래, 세금이 차라리 거슬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대기했었던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왔는지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래수가 오늘하고 이제 내일 하게 되면 이제 끝나거든요, 올해가. 네. 그럼 이제 내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어떤 주식들이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 올해 일단은 이 급락이 기본적으로 나온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수급이 한번 꼬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급락했던 거, 예를 들면은 뭐 텔레콤 같은 애들이나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6%에서 한 4% 정도 급락을 했는데, 네. 그런 애들이 다시 상승하려면 내일 다시 뭐 7% 상승을 한다든가 5% 정도 상승을 해야 된다든가, 이게 그래야지 매물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회복된 사이 이미 지금 돈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동조화 흐름이 나와버렸으니까 굳이 이쪽 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를 한번 더 매매하겠다. 이게 어떤 판 자체 이렇게 만들어져 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거래소 종목들도 그렇고 코스닥 종목도 그렇고 대형주 가운데서도 지금 전고점 돌파하는 애들 많아요. 음식료 같은 경우 얼마나 잘 가는데. 네. 그리고 뭐 똑같은 화학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바이오 섹터 성격이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흐름이 나온 거랑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케미칼, SK 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많이 말씀을 드린 코론 같은 애들도 거의 움직임 자체가 바이오 쪽과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돼서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폭락됐던 주식들 가운데 좀 눈에 들어온 애들이 몇 개 좀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상한가 가는, 오늘 30% 상한가 네. 가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증권주 가운데서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반영을 해서 이제 3, 4% 정도 다 빠졌는데,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들어서 이제 대우증권 우선 협상자 대상된다는 네. 얘기 나오고 나서 급등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급락 나오다가 업종 내에서 특정 종목들을 굉장히 좀 세게 올리는 흐름들이 거래소 쪽에서 나와서 좀 우리가 수익률 펼치는 데 있어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좀 더 많이 수월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쪽도 뭐 당연히 매매를 해야겠지만 저는 헬스케어가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바이오 제약주 중심으로 해서 3분기 정도 시세가 났다가
4분기까지 이제 가격 조정 나오고 기간 조정이 이제 매듭이 되고 있는 가운데 헬스케어는 쳐다도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뭐 뷰옥스라든지 바텍이라든지 인바디 관련된 주식.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다시 묶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수가 더 많아진 거지. 그리고 이제 IT 품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살아있는 애들 많잖아요. 카메라 관련된, 모듈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OLED 관련.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나고 있는 주식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은 빨리 컴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가장 사실 1년 중에서 사실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달이 뭐 사실 서너 달밖에 안 되기는 해요. 근데 뭐 본인들이 어떤 매매 기법이라든가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작은 가지고 한머니처럼 왔다 갔다 치고받고 하기 참 좋은 장세거든요. 근데 조금 그냥 시장이라던가 그냥 전반적인 뉴스에서 나오는 뭐 하락했다더라, 뭐 금리 인상 이슈로 폭락하겠다더라, 뭐 그런 것만 보고 만약에 주식시장을 좀 약간 등져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셨을 거고 네. 아마 뭐 일반은 지금 대주주 물량들이 사실 문제였는데 이게 개인 계좌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안에 있는 물량까지도 그 양도세 이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큰 물량까지 조금 어떻게 보면 12월부터 계속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쭉쭉 나왔던 거죠. 그리고 거의 지난주나 이번 주 초까지 해가지고 거의 절정으로 나왔었고 뭐 최적의 매수 시점 사실 저는 어제로 봤었어요. 어제로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조금 더 밀리긴 했었는데 뭐 잘해서 조금 더 버티셨던 분들은 오늘 계좌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고 네. 좀 현명하신 분들 현금 가지셨던 분들은 오늘 아마 아주 단타나 아니면 뭐 기존에 보셨던 종목들을 아주 쫙쫙 상승하는 좋은 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 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죠? 네? 아닙니다. 네. 아, 그럼 좀 더 얘기를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한번 더 해볼까요? 아, 네. 네. 그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이따 다시 얘기하죠. 그렇죠. 뭐. 괜찮은데, 네. 아, 괜찮아요? 네. 한마디만 더 근데 해주세요, 뭐 그럼.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이 다 연관이 돼서 네, 그것도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되니까 오늘 한 명 빠졌잖아요. 그죠? 네, 한 명 빠졌으니까 네. 시간 좀 더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수급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은 오늘이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거래소 쪽이 많고요. 기관들하고 외인들 같은 경우는 양매도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지수가 재미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팔기 때문에 나도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보통 가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아예 지금 시장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 볼 때 외인들이 팔고 안 팔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걔들이 안 팔더라도 땡기는 주식들이 막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팩트가 되게 좀 중요합니다. 지금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거래소 쪽에서 이제 양매도를 때렸는데 실질적으로 기타 자금하고 이제 개인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게 자문사가 사는 게 1인 매매 형태로 잡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 자금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뭐 매수하기 때문에 지수 하락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자문사가 사더라도 개인 계좌로 그렇죠. 잡힌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 수급에 대한 관점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겁나게 많이 샀는데.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같이 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이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먼저 공격적으로 좀 들어왔는데 그 자금을 어디에다 베팅을 하고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지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애들이 보통 시가총액 180조짜리, 30조짜리, 25조짜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몇천억 때리지 않는 한 집행하지 않는 한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기껏 해봤자 지금 셀트리온이 9조밖에 안 됩니다. 9조 좀 넘어가고. 그리고 뭐 2위부터 이제 10위권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1.5조에서 한 2.5, 3조?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땡기기가 쉬워요.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염두를 하고 연초 준비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고요.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시장을 잠시 떠나 계신 분들 계시다면 다시 돌아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의 신상 명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신상 명품 확인해보는 시간 투데이 뉴 어라이벌입니다. 오늘 뭔가 2015년의 마지막 방송이라서 그런지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신상 명품 어떤 명품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신상 명품입니다. 한미약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흥국 F&B 이렇게 두 가지 명품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죠?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께서 한미약품, 황유연 PB님께서는 제가 흥국 F&B. F&B.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수 전문가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한미약품. 오늘 바이오 제약주가 굉장히 흐름 좋았죠. 강세 나타났는데 오늘 한 14% 반등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한미약품 오늘 신상의 명품으로서 어떤 매력을 느끼셨나요? 매력 못 느끼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네. 항상 종목들 가지고 오실 때 보면 그 뭐 시장에 뭔가 기준이 되는 걸 가지고 오시잖아요. 저는 네. 예상했어요. 오늘 한미약품 정도 가지고 오시겠다. 하나 정도 나오겠다. 당연하죠, 오늘은. 셀트리온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쵸. 한미약품을 해야 되나 그거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명품이라는 게 종목 추천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날 시장에서 그렇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는 이제 방송에서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주식들 좀 잡아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할 때 그 뭐 하기든 되게 좀 더 수월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이제 거래소에 좀 속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좀 끼치는 종목군들 이런 집단은 코스닥 쪽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네.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식들이 거래소 쪽보다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한미약품이 움직임이 좀 나타났을 때는 좀 주가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좀 빨리 나타나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이나 뭐 녹십자나 이런 주식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도 그 뭐 바이오 제약 관련된 뭐 셀트리온, 뭐 한올 바이오, 뭐 코오롱 그 생명과 뭐 펩트론, 메디톡스, 뭐 휴온수, 휴메딕스 이런 그 주식들까지도 뭐 의료기기 관련된 주식뿐만 아니라 뭐 미용 관련된 주식들까지도 영향을 좀 끼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 이제 움직인다, 나 이제 바닥 탈출한다, 같이 움직일래 아니면 나만 먼저 갈까 그런 신호탄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 주도주 논리라고 해요. 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동조화가 돼서 그쪽 섹터 쪽으로 이제 같이 자금이 좀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한미약품만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차별화 장세 이렇게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미약품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앞으로 년 상반기에 모멘텀 플레이가 좀 진행될 수 있겠구나. 이걸 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저평가 주식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뭐 그 주가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수익률 장세가 나타나기보다는 야 이제부터 이제 모멘텀 플레이 한다. 이제 세금 관련된 네. 부분도 좀 끝났고 배당도 이제 했고 이제 한번 돈 벌어보자. 그럼 어느 주식부터 시도할 거냐? 싸구려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그냥 장기 투자하는 식으로 갈 거냐, 제조업체를 공략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기존의 좀 주식들 가운데, 주도주들 가운데 업황도 겁나 좋고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좀 나온 주식을 다시 공략할 거냐,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조업체 할까, 아니면은 그 기존 주도주였던 뭐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컨텐츠 이쪽을 할까, 이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러고 나서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안 되겠다. 기존 주도주로 다시 가자. 그 흐름을 보여준 네. 거다 이거죠. 이게 좀 제가 이야기, 네. 이런 흐름들은 주식시장에도 많이 반영이 돼요. 두산인프라코하고 두산중공업 보면은 두산중공업 오늘 신저가 나왔어요. 만약에 제조업체나 단순히 가격 논리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뭐 업황 이런 거 다 무시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런 주식이 신저가가 나오면 안 되죠. 그쵸? 겁나 싼데. 네. 그리고 증권주 가운데서도 지금 대우증권은 상대적으로 약한데 미래에셋증권만 독보적으로 강해요. 그럼 미래에셋증권이 갑자기 실적이 엄청 좋아진 게 아니거든. 미래에셋증권이 왜 강해졌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걔가 다른 애는 다 묻으니 걔만 강해지고 있어. 나온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우증권 인수. 그 인수 우선협정자 대상에 따라서 지금 자기 자본이 거의 이제 8조 원대로 가거든요. 그거 나오고 나서 주가가 움직인 거예요. 실적 3분기나 4분기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4분기 실적이 좋아. 이게 나온 게 아니거든. 그 뉴스가 나와서 움직이는 거야. 뭐냐면 이제 모멘텀에 반영을 하는 거야. 기대감으로 반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좀 기대감이 있거나 이 기업이 한번 화끈한 플레이를 보일 수 있겠거나 그런 시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지 자금이 움직인다 이거죠.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정확한 자금 흐름이라고 장세라고 좀 보고 있고, 네. 한미약품은 거래소 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코스닥에서 셀트리온도 같이 있어요. 네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제 임상 3상 관련돼서 기술 수출, 라이아웃 관련된 부분을 보인 거예요.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 진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의 뭐 중성주들을 하더라도 라이아웃 관련됐거나 아니면 해외 쪽에 대한 매출처가 잡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밸류를 더 높게 쳐줄 수 있다. 이걸 이제 얘가 신호탄을 일단 알려주는 거고, 이런 주식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셀트리온 관련된 주식은 바이오 시밀러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해외 쪽에 대한 뭐 라이아웃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그 시장에 대한 이제 팔로 자체가 이제 개척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좀 서로 엮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방향타를 이쪽 관련된 섹터, 즉 기존 주소 섹터를 다시 가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에, 좀 이거를 네. 지금 시장에서 좀 명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애들이 무너지게 되면 기존 주식 섹터들 수익률 확 떨어집니다. 이거 보고 나서 좀 판세를 읽으면은 많은 좀 기준 잡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한미약품이 기준을 잡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이야기 들어봤고요. 황희영 PB님 흥국 F&B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오늘은 네. 제약바이오들을 다들 뭐 오늘 방송, 저희 방송 말고도 여기저기서 아마 제약바이오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걸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 오늘은 뭐 한미약품이 사실 중심이죠. 한미약품, 저도 좀 약간 첨언을 좀 하자면, 한미약품이랑 옛날에는 뭐 시가총액,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제일 높고 지수 영향도 제일 많지만, 그 지수 분봉하고 한미약품 분봉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3분봉, 특히 3분봉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하기 좀 ETF로 매매하시긴 좀 어렵겠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그건 보고서 매매하셔도 좀 약간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한미약품은 참 제가 저희 명품 방송 처음 할 때도 한미 기존 내년 주도주는 분명히 제약바이오다라고 저도 말씀드렸었고, 근데 아마 오늘 조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다시 기존에 해먹었던 거 그냥 계속 네. 했던 거를 하자라는 거를 이제 시장에서 좀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저는 아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흥국 F&B라는 종목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음식료 쪽입니다. 네. 예. 흥국 F&B가 며칠 전에 네. 이종일 차장님께서 그러시군요. 히스 콜렉션 시간에 가지고 오셨었는데, 네네. 그날 선정이 되긴 됐었어요. 네네네. 그때 이제 국내 시장에서 탄탄하게 이제 입지를 다져놓고 이제 중국 쪽에 진출할 것이다라는 의견에서 이제 좀 좋은 점수를 얻어서 선정이 됐는데, 과연 오늘 신상 명품으로는 또 다른 매력이 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뭐 네. 앵커님께서는 거의 다 내용 아시겠네요. 근데 또 시청자분들은 그날 저희 그런가요? 방송 못 보신 안 보신 분들도 분들? 계시니까 또 기본적인 것도 다 설명해 주시고요. 네네네. 네. 근데 뭐 흥국 F&B는 뭐 이름 뭐 F&B라서 좀 뭐 그 음식료 쪽 하겠구나라고 하는데, 거의 식보다는 막 음료수 쪽으로 네. 많이 비중이 돼 있죠. 그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ODM 주력 상품 쪽 있는데요. 그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카페라던가 뭐 SPC 그룹 있죠. 네. 그 던킨도너츠라던가 파리바게트,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그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스타벅스 쪽도 이제 스타벅스 가시면 그 저희가 그 뭐죠? 스타벅스는 커피류만 팔고 네. 그 과일 주스 이런 거는 따로 저렇게 버틀에다가 네, 해서 완제품으로 팔잖아요. 나가죠. 완제품을 팔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ODM으로 해서 팔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OEM 상품인데, 이제 SPC 그룹하고 기타 여기저기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 프랜차이즈 쪽으로 많이 매출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또 그 진출 계획도 좀 있고, 아마 그 2000년 초반이랑 지금이랑 그 프랜차이즈 업계도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쪽 마시는 음료에서는 좀 굉장히 좀 강력한 그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네. OEM이나 ODM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중국을 또 진출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뭐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죠. 아직은 요거는 특별하게 그렇게 뭐 보기는 좀 그렇지만, 네. 뭐 앞으로 또 굳이 모멘텀을 찾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지켜보고 있다가 뭐 오늘 가지고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네. 기존의 매물들을 소화하고 박스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주식 매매할 때 있어서 수급이라던가 그다음에 캔들의 포지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네. 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주식이 올라야지만 저한테 우량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오늘은 조금 많이 올라서 따라붙긴 좀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아마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들
뭐 매출액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총이 한 2천억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작기도 작고 한번 CJ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OEM, ODM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아웃도어류잖아요. 뭐 한세실업, 영업무역, 그다음에 뭐 한국콜마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는 워낙에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나 프리미엄들을 막 받았었다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음식료는 뭐 사실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생산 설비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 특히 비커피 시장에서는 워낙에 독보적으로 독점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그 진입 장벽에 대한 프리미엄을 독점적인 지위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말씀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흥국 F&B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흥국 F&B와 한미약품. 네.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 흥국 F&B 어떻게 보세요? 뭐 중국 쪽 시장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쪽에 모멘텀이 있다. 방송 한지 한 3주 좀 됐죠. 네. 한 3주, 4주. 네, 네. 제가 네. 느끼는 건데 그 매매 스타일이 약간 주도 섹터 위주 쪽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업종이나 이런 거 보는 거는 네. 좀 잘 업종이나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게 좀 잘 하시지 않나. 왜냐면 저도 음식료 섹터 자체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산업 뭐가 될까 머리를 이렇게 굴려보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은 그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울산 경기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네. 거기 이제 건설하고 조선이 먹여 살렸는데 거기 희망퇴직 바람 불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장사가 안 된다. 네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 소득이 제일 높았는데 근데 지금 바뀌었거든요. 부산 쪽하고 부산은 이제 중국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또 다른 모멘텀이 그죠? 되죠. 그다음에 이제 대구 쪽 이게 그나마 좀 이제 박근혜 정권의 수혜를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조선하고 네. 건설하고 이쪽에 대한 부분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자동차. 휴대폰 관련돼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제 중국 쪽이 치고 가고 있으니까 옛날 같은 시세가 나오기 힘들고 그 화학이라고 하더라도 화학 쪽도 자회사가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성장 쪽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잘 가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뭐 스마트폰이 먹여 살린다라기보다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먹여 살렸던 거고 그 떠받치는 게 이제 배당으로 떠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업이 성장한다라기보다는 자금을 가지고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화장품은 일단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성장률에 있어서는 속도가 좀 조절이 될지언정 네. 이게 꺾이거나 이런 흐름은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근데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내년도 좀 조절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컨텐츠는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하면 쉬워요. 완다그룹 같은 거 중국에서는 1위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 돈 되는 컨텐츠들 뭐 CJ CV하고 이제 업무 제휴하고 E&M하고 게임 이거 투자하고 4시 33분 막 투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웬만한 영화나 이런 거 지금 다 인수를 하고 있는 컨텐츠 쪽도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잡힌다. 네. 그럼 시총 가운데서 사이즈가 좀 나온 애들 가운데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음식이 될 것 같아요. 음식료. 중에서 주도주가 그렇죠. 흥국 F&B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속해 있는 섹터들은 상당히 좀 잘 고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아무리 뭐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사람들이 라면을 그쵸. 많이 먹잖아. 음료 한 잔 정도는 내 몸을 그죠? 위해서 사 먹을 수 있거든요. 요새 보니까 뭐 진짬뽕이 네. 진짬뽕이 구하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오뚜기가 그래서 엄청 그러니까 진짬뽕 찾기가 되게 힘들어. 맛 괜찮더라고요. 예, 그거 뭐 그 마트 가서 찾아보면 없대요. 그 짜장면은 구하기 쉬운데 짜파게티. 예, 짜파게티는 구하기 쉬운데 짬뽕이 없어 맨날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저는 음식료 섹터들은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뭐 화장품과 같이 갈 수 있다라 보고 있고 그 낙폭과제 주식들도 진짜 잘 골라야 돼. 그냥 뭐 싸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 그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구주정 성공적으로 한 애들하고 안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대기업들이 왜 그 많은 사업 구조 조정을 하겠습니까?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종 섹터군은 잘 구해야 된다 보고 있고 흥국 F&B가 만약에 국내 쪽뿐만 아니라 만약에 해외 쪽에 대한 부분까지 사업이 안착이 잘 되면 밸류를 좀 무섭게 쳐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그 일단은 CJ 예를 좀 들어볼게요. CJ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옛날 구 이미지로 가지고 있을 때는 CJ는 뭐 설탕이나 뭐 이런 네. 거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뭐 물론 이제 제일제당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제약
뭐 그쪽으로도 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생각하시기에 CJ는 설탕 만들고 뭐 밀가루 만들고 뭐 그리고 이제 미원이죠. 그런 거 조미료 만들고. 90년대 이제 발생.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대한 성장성이 거의 다달랐기 때문에 그 음식료 업종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줄 수가 없었어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한국 음식 문화 열풍을 타고 얘네들이 중국을 수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팸도 수출하고 네. 그다음에 뭐 햇반도 수출하고 뭐 우리나라 라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쓰레기만두부터 시작해서 음식료 자기네 사람들도 자기네 음식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돈 있는 이제 분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중국에다가 휴대폰을 파나 CJ가 중국에다가 뭐 햇반이나 쌀이나 뭐 이런 거를 파나 똑같은 수출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CJ에 대한 평가가 기존의 국내 내수주에서 수출주의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모든 컨텐츠라든가 중국과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 가장 빠른 성장성도 있고 숫자도 가장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그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좀 보여줬던 거고요. 그 음식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작년에 김수현 때문에 치맥이 엄청나게 유행했었지만 그것 때문에 네. 뭐 닭고기 주가들도 엄청 많이 올랐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중국과 내수되는 소비재들이 지금 이미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 끝을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알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음식료 업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느리고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얘네들을 단순하게 그냥 뭐 먹고 마시는 그런 네. 음식주가 아니라 이제 조금 수출주의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제약주들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그렇죠. 해서 내수주로 네. 바꾸고. 근데 그렇죠. 지금은 네. 한미약품 해외 수출은 이제 수출주로 깜깜 보잖아. 터지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제약주를 가고서 국내 내수 뭐 방어주 이렇게 안 하거든. R&D 쪽 투자해가지고 해외. 그렇죠. 이제 시각이 바뀐 거죠. 네, 시각이 요거를 바뀌고 이 있다. 인식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네. 뭐 증권주들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전에는 뭐 거래대금 늘어나게 되면은 그렇죠. 주가가 올라간다. 뭐 지수보다 먼저 바닥친다. 지수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한다. 그런 논리로 접근했는데 안 맞아요, 지금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도 시장 우리가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네. 잘 읽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굳이 옛날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때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직 투자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면 사면 오른다라는 근데 그런 방식 그분들은 이제 대폭락장 사면 돼요. 대폭락장 때 그런데 저희 대형주들 명품 그렇죠. 방송 보시면 시장 흐름 잘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저희 지금 흥국 F&B 이야기 계속 해봤는데요. 근데 물론 이 명품 굉장히 좋은 명품인데, 근데 오늘의 신상 명품으로는 그래도 오늘은 바이오제약주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쪽이 또 좋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한미약품 그 변동성 제한 장치까지 걸렸었죠. 네. 9회까지 올라갔었죠. 저는 뭐 이거 한미약품이 되든 홍보 FM이든 되든 저는 이거 별로 네,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이 방송을 통해서 다 내용의 어떤 주를 네. 이야기하는 그쵸? 거지. 네. 저희 이제 정해 볼까요, 슬슬? 네. 한미약품과 흥국 F&B. 저는 그때 흥국 F&B한테 저는 강하게 좀 한 표를 선사하긴 했었어요. 네. 그 예전에 그때 했었을 때라고 하면 그때보다 주가가 뭐 더 올랐을 겁니다. 근데 이게 며칠 전이에요. 네네. 며칠 전이라서 아마 그 주가를 비교하는 거는 네,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미약품은 좋긴 한데요. 제가 보기엔 오늘 네. 조금 대형 주식이 좀 과하게 오르지 않았나 저는 좀 싶어서 네. 뭐 섹터의 주도 방향성 역할을 하기에는 좀 좋긴 한데요. 조금 글쎄 굳이 여기서 뭐 이제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이 추천 그 매수가랑 뭐 목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뭐 제 스타일로는 조금 아직 좀 과매수권이라 분명히 관심 있게 봐야 되긴 하지만 굳이 네. 저는 너무 천천히 봐도 되지 올랐다. 않을까. 오늘 사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래 지금 급하게 따라가서 사야 되는 주식들이 있고 그렇죠. 기다렸다가 조정됐을 때 네. 매수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 공감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15% 하는 주식을 내일 당장 한 5% 붕 하긴 뜨는데 오늘 많이 올라서 누가 그렇게 삽니까? 매수하는 사람은 네. 없죠. 뭐든지 주식이라는 게 눌림목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하다못해 뭐 분할 매수라는 걸 우리가 왜 해요? 그런 관점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신상 명품이라는 건요, 원래 신상은 또 비싸기도 합니다. 네. 아, 또 신상은 또 할인가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신상 이게 또 명품은. 여자의 관점에서 보면 또 그렇게 돼요. 네, 여자의 관점에서는 그게 신상 그게 좀 말이 된다. 그죠? 네, 신상은 할인은 안 묘하게 해요. 설득력이 있는데. 네. 저 설득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오늘 네. 장에서는. 네네. 네. 자신 있게 하십시오. 앵커님이 결정하세요. 보세요. 그럼 오늘의 신상은 한미약품 갈까요? 네. 오늘의 신상은 알겠습니다. 뭐 이게 중요하다고. 그냥 네, 하면 오늘의 되지. 신상 명품 한미약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한미약품 오늘 신상 명품 얼마로 생각해 보면 될까요? 지금 얘네들이 라이아웃 친 게 지금 6조가 넘잖아요. 네. 지금 절대치를 보게 되면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게 100만 원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100만 원. 지금 많이 증권사 남았어요. 쪽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건 좀 네. 그거거든요. 100만 원 갈지 120만 원 갈지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주식들 움직이시는 메이저분들이 그렇죠. 결정하시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있는 보수적인 거는 90만 원대 이상까지 좀 값어치는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네. 좀 진행된 흐름으로 좀 봤었을 때 결국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이고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누리텔레콤 이야기를 할 때 15% 정도 급등 나왔다가 한 3일 정도 가격 조정 나왔다가 이제 또 다시 급등 나오시고 나오거든요. 최근에 주식들이 그래요. 전고점을 바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보통 한 2, 3일 정도 5에서 한 10% 정도 가격 조정 주고 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좀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간으로 타이밍을 잡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런 주식. 그래서 한미약품의 명품 가격이 저는 한 9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보지 90만 원. 볼수 있지 90만 않겠느냐. 원 정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이거는 당연히 지금 당장 100만 원 가도 전혀 시장에서 이상하다고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알겠습니다. 기간의 문제인 거지. 네, 근데 기간의 그건 문제. 있어요. 네.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미약품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그렇죠. 이제 뭐더 오를 것이냐는 앞으로 뭐 수급이 결정이 되는 그렇죠. 거고, 네. 우리가 이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주가가 지금 14% 급등이 나와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그걸 보고서 이제 그 기업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수치로, 숫자로 이제 타이밍을 잡을 때 가격을 잡을 때 필요한 거고, 이게 올랐는데 그만한 값어치를 할 만큼 주가가 평가가 되어 있느냐. 네.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이제 시장 밸류를 고려를 했었을 때 비싼 게 아니다 이거죠. 네. 이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오늘의 신상 명품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 명품의 가격은 9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출연자분들의 애장품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명품 두 번째 코너 히스 컬렉션입니다. 우리 출연자분들의 애장품은 무엇일까요? 성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명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명품은 저희가 명품관에 입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연 PB님 어떤 명품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좀 약간 좀 개별 업종입니다. 완전 개별 업종이고요. 네. 저는 인선 ENT라는 회사. 인선 ENT. 네, 인선 ENT 가지고 오셨고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MC넥스. MC넥스. 네. MC넥스. 자, 황유연 PB님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인선 ENT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명품의 어떤 매력에 반하셨는지.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켜보았던 회사고요. 저도 매매를 몇 번 했었던 회사기도 하고 올해 인선 ENT는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으셨던 것처럼 폐기물 네. 전문하는 업체입니다. 폐기물 전문하는 업체고 일단은 논리는 간단해요. 지난주에 페인트 업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방 수요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가만히 그냥 하던 일만 열심히 하면 올라가는 거고 인선 ENT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파트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에 있는 거를? 재건축을 하든지 네, 해야겠죠. 다 부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켓시어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보면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계속 호황기를 맞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제 건물을 다 부수다 보면 결국은 다 폐기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폐기해서 다시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그다음 버릴 건 버리고 이제 그거 하는 업체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자회사 쪽에서 인선 모터스에서 이제 폐차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리해서 이제 부품들은 좀 팔고 이제 철 같은 경우에는 또 재주조를 해가지고 또 다시 되팔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최근 리포트들 찾아보면 실적이 거의 사상 최대치입니다. 네. 2010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치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본다고 하면 지금 향후 재건축 시장이나 폐기물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또 그 건축 자재 시장이 계속 또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해서 네, 가져왔죠. 기다리기만 하면 네. 자연스럽게 네. 먹을 수가 있다, 올라간다. 네. 네. 폐기물 처리 단가가 상승하면서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되는 인선 ENT 명품의 매력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MC넥스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이게 휴대폰용 카메라랑 후방 카메라 그 카메라 만드는 명품이죠, 기업이죠. 카메라 모듈 관련된 모듈, 주식 네. 되죠. 그러니까 휴대폰 뭐 쓰세요? 저는 노트, 노트? 네, 쓰고 그러면은 있어요. 중저가 쪽에 많이 써가지고 화수는 좀 높겠네. 화수가 얼마 정도 돼요? 노트는 하이엔드 아닌가요? 네, 노트는 하이죠. 어디서 노트 3이긴 해요. 네, 나도 노트 3인데 아유 그거 좀 근데 약간 그 당시 플라스틱이라. 제가 구매할 때는 정말 카메라 좋았는데 그렇죠. 이번에 네. 노트 5 나온 거 보니까 카메라가 영.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고화소 치게 되면 2천만 화소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네, 2천만 화소까지 나오는 거기에 이제 쓰인 건 아니고 중저가. 그렇죠. 이거는 네. 그 뭐가 중요하냐면은 주매철이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발생이 좀 돼요. 이게 한 69%, 70% 정도 되는데 이 고가 쪽보다 이제 중저가 휴대폰 쪽으로 그 카메라 이제 뒤쪽에 후면 카메라 쪽으로 이제 붙는 거죠. 1,300만 화소가 이제 주 생산이거든요. 그쪽으로는 상당한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최근 들어서 휴대폰의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뭐 주위분들 아시겠지만 뭐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덥석 사지 않아요. 맞아요. 예, 뭐 이전처럼 뭐 90만 원대, 뭐 100만 원대 나와가지고 그냥 덥석 사지 않고 다 거기서 거기여서 요새는 좀 실용성을 많이 따집니다. 실용성.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SK텔레콤에서 이제 루나폰인가 네. 서른 씨가 이제 광고하는 거 미치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면서 이제 나온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이제 많이 팔린 거 실속성.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대 대비 괜찮다 이거죠. 광고 모델 때문에 팔린 건 아니고요. 뭐 그 그럴 수도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좀 있겠는데 근데 이제 네. 그게 걔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부분 그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 쪽에서는 그쪽 판로로 다 가고 있다 이거죠. 화웨이나 이제 레노버 걔네들이 중고업체 치고 올라면서 승부 봤었던 게 이제 저가 폰으로 승부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맞짱 뜨자니 그 애플파들한테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렇다고 그 똑같이 걔네들하고 뭐 90만 원대, 100만 원대로 승부를 보자는 이게 안 팔리는 거라. 그러니까 갤럭시 6를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팔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승부처를 보는 게 그럼 중저가 시장 쪽으로 가서 화웨이나 레노버 얘네들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AP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이쪽이 더 뛰어나니까 이쪽 팔로 좀 많이 키우자. 그러니까 비싼 거를 많이 팔지 말고 싼 거를 많이 팔죠. 좀 중저가 정도 되는 거를 많이 팔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갤럭시 S나 이거보단 거의 다 뭐 갤럭시 J라든지 이런 중저가 쪽이 실적이 거의 다 받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쪽 출하량을 많이 늘려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휴대폰 출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밀고 있는 게 이제 J이지 않습니까? 갤럭시 J. 네. 이런 거 한 50만 원대. 이런 거에 고화소 넣기 힘들거든요. 이런 거 고화소 넣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저화소 넣을 수는 없잖아. 500만 원 네. 넣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한 1,300만 정도 화소 정도는 해야지 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매출처에 대한 이 변화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변화 때문에 매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기업 실적 잘 보면은 2013년도하고 14년 동안 삽질을 좀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저가 쪽보다는 그때는 이제 애플이나 이제 삼성에 대한 열풍이 좀 불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연매출이 올해 한 5,3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2013년도에서 14년도에는 한 2,000억대에서 한 4,000억대밖에 안 돼요. 네. 거기서 이제 갑자기 뛰는 거지. 이 뛰는 네. 이유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중저가 쪽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이 출하량을 늘렸기 때문에 그거고 영업이익도 지금은 418억 정도를 시장 컨센서스로 보고 있는데 이게 한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80억대 12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중저가 쪽에 대한 점 이건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기순이익도 30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으로 중저가 폰 쪽 시장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실적 자체도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네. 영업이익률이 보통 우리가 주식들을 보게 되면은 한 3% 정도 마진 남으면 별로 안 움직여요. 주식들 시장 보면 5% 넘어가면서부터 영업이익률 5%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밸류를 많이 좀 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3에서 한 5% 정도 허덕이다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한 7%대까지 좀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이 전략이 바뀌지 않는 이상 네. 이거는 이제 수요가 좀 될 거로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기존 네.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분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하나 제가 더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내년도 1월 6일에서 이제 9일날 CS 가전 박람회가 있습니다. 아, 왜안 얘기한 나오나요? 한 세 번째 왜안 해주시는 것 나오시나 같아요. 네. 대충 이것 때문에 각인됐잖아. 알고 있잖아. 그쵸, 확실히 내년도 그쵸. 초에 네. 이제 뭐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됐잖아. 네. 그죠? 지겨운 게 아니라 고마워야지. 네, 감사하죠. 그쵸? 우리 그럼- 시청자분들도 고마워하실 예,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보더라도 옛날에는 키 넣어가지고 이렇게 땄지만 네. 요새는 그냥 하게 되면 그러죠. 알아서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그만큼 이제 스마트화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이 2018년도부터 이 자동차 쪽 관련된 이제 카메라 이쪽 탑재가 거의 의무화가 돼버립니다. 2018년도부터. 네. 근데 이거를 시행하는 게 내년도 5월 달부터 시행을 해요. 단계적으로.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내년도 5월 달부터는 2018년도까지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2018년도부터는 이제 미국 쪽에서 법으로 이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 대한 이 카메라 모듈 업체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 일이에요. 근데 얘네들 하는 게 어디 쪽에 하는가 하냐면 조그만한 데 하는 게 아니라 현대모비스에 납품합니다. 네. 지금 비중은 적어요. 비중이 지금은 한 13%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내년도 5월 달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내년도 3월 달 그때부터는 수요가 많이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 대한 지금은 스마트폰 이 중저가 쪽에 대한 카메라 모듈에 대한 비중이 지금 훨씬 더 크지만 내년도 3월 달 되고 4월 달 되게 되면은 이 현대모비스 쪽으로 납품하는 이 카메라 이 모듈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 되면은 뭐 내년도 후나 이렇게 되면 역전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네.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밸류를 많이 쳐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타로 좀 치고 가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점점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은 내년도 3분기, 내년도 3, 4분기부터는 굉장히 좋아지고 거의 1분기부터는 좀 준비를 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매매 계획을 좀 잘 세우면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중저가폰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되고 또 카메라 모듈 쪽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까지 또 노려볼 수 있는 MC넥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황현 PB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MC넥스? 저는 매매 2016년 매매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 네. 매매 원칙 중에 하나가 테크는 하지 말자 하거든요. 테크는 하지 네, 말자. 테크 종목들은 하지 말자. 특히 핸드폰 관련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 뭐 삼성전력이 어떤 전략을 쓰던지 간에 더 이상 삼성전자의 성장성은 스마트폰에서 찾기는 당분간은 힘들어요. 뭔가 진짜 애플을 뛰어넘거나 애플의 감성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애플 그 추종론자들을 그 확 눈을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하지 않기 전까지는 저는 테크 주식들은 조금 쉽진 않다고 봐요. 근데 네.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근데 제가 저도 주목하고 있는 게 그 스마트폰 중저가 쪽 그쪽이 아니라 자동차 전장 쪽입니다. 자동차 네. 전장 쪽이고 분명히 지금 내년부터는 테크 종목들도 기존에 계속 그 뭔가 이노베이션 없이 계속 기존의 사업들만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전 진짜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봐요. 정말 왜냐하면 내년에는 그거 말고도 그 수급이 몰릴 만한 업종군이 아주 많이 있어요. 내년에도 항상 주식시장에는 그런 업종이 많이 있지만 내년에는 뭐 전기차, 제약바이오, 특히나 내년 또 대선 테마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테크 중 정말 혁신적인 걸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전장 쪽은 그 전기차에는 또 자동차 전에 또 새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크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IT 회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먹을거리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시대의 변화에 잘 발맞춰가지고 잘 변화하는 기업들은 정말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정말 나가게 되겠죠 시장에서. 이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얘네들은 현대모비스 쪽으로 또 매출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주목해서 보면 좋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조금 저는 이르지 않나. 왜냐면 매출이 조금 전장화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뭐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사실 내년 5월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네. 매출에 대한 수익성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조금은 눈으로 확인해도 사도 늦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희스콜렉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긴 하지만 너무 확인하고 사도 늦지 네, 않지 너무 않겠느냐. 오랜 시간이 네. 걸릴 것 같으다.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네. 3년 동안 보면은 네. 부침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인선 ENT 한번 이야기도 해볼까요? 폐기물 처리 단가가 상승하면서 또 수액도 입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인선 ENT는 네. 아마 주식하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다 그쵸. 한번 매매를 하지 번은 않았을까. 매매하실 그래요. 거예요. 네. 그 이제 뭐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식에 입문을 해서 이제 주식을 건들다 보면 업종 같은 걸 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된 주식이 없어요. 할 만한 게 독보적인. 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마땅히 좀 매매할 거 없고 좀 개별 종목들이나 좀 종목 괜찮은 거 없나 찾을 때 중간중간 좀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업이 거의 독보적인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이 폐기물 처리가 돈이 안 될 것 같지만 돈이 많이 됩니다. 그쵸. 왜냐면 사람들이 더러우니까 안 해요. 빡세가지고 우리가 이제 3D 기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하기 싫은 거를 잘하는 겨. 남들이 하기 싫은 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그러니까 이 기업은 망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대기업이 뭐 진출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귀찮게 이미지 버리고 그냥 얘네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항상 우리가 정부 쪽에서 자금이 각 시나 뭐 시골로 가게 되면 음이나 면이나 이쪽 가게 되면은 공사를 항상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뭐 강남구를 가든 네. 하면은 어디든 공사는 곳은 공사는 무조건 해. 하나씩은 왜냐면은 있어요. 공사를 안 하면은 그 다음에 자금 집행을 안 해줘요 정부에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한 100억 정도 딱 줬다. 그럼 100억을 안 쓰게 되면 내가 올해 한 50억 정도밖에 안 썼다. 50억을 안 쓰면 안 채우면 다음 내년도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50억을 일부 써야 돼. 그러니까 멀쩡한 돈을 그래서 드러내는 거야. 우리가 이제 아유 멀쩡한 돈을 왜 안 그러면 자금 지원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망하기는 힘든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그럼. 그럼 이 기업은 절대적으로 망하지는 않죠. 글쎄 뭐 망하거나 안 망하거나는 뭐 그렇지 망하지도 않을 거고 망하지는 않을 거지만 또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것도 탄력을 또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재건축 시장이 뭐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재건축 경기가 뭐 악화가 되더라도 2005년인가요?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최고점이거든요. 재건축 경기가 그 이후로부터 지금 한 15년 내에 거의 재건축 시장이 거의 사상 최대치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재건축 시장이 그 최고치 이후고 이제 재건축이 좀 이루어지고 나면 상대적으로 좀 한 몇 년은 또 이제 없을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는 그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2005년도에 보여줬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재건축 시장에 대한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 부분들도 지금 좀 중요한데 지금 수도권 매립지는 지금 거의 다 찼어요. 김포 쪽도 지금 그쪽 시민들이 좀 많이 반대를 해가지고 더 이상 좀 묻기가 좀 힘들고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 이제 묻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요거를 감수하고 지방에 있는 이제 폐기물 업체들이 서울로 오기에는 또 운송비 부담들이 만만치 않고, 그쵸. 네, 만만치 않고 인선 이벤트도 전국적으로 사업을 다 하고 있지만 지금 2016년 예상 실적에는 지금 증권사마다 조금 갈려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그러는데. 아직 내년 중반부터 이제 광역 매립지도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직 미정이긴 한데, 그거까지 좀 된다고 하면, 이제 인선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 있어요, 대부분. 왜냐면 아직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보수적으로 잡은 실적만으로도 지금 주가는 좀 굉장히 싼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냥, 단기간에 좀 어떻게 보면 지수랑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냥 포트에 하나 정도 집어넣어놔서 그냥 뭐 한 번 정도 단기 매매가 됐든 중장기 매매가 됐든 한번 해볼 만한 것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자동차 폐차 사업들이 이제 점점 커져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 업체들이 이제 조금 대기업들하고 좀 맞물려가지고 올해는 조금 지연됐다가 안 됐다가 이제 뉴스 플로우들이 좀 있었는데 아마 그게는 이제 전반적으로 올 연말로 가면서 이제 좀 안착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전반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차트도 박스 돌파 딱 양호하게 하면서 수급 딱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수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글쎄요, 수급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뭐 지금 굳이라기보다는 사셔서 크게 불리지는 않을. 네, 사시면 그냥 당연히 그냥 산업의 패러다임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련 수혜주 있네 뭐 이렇게 해서 사시면 네. 아주 매매하기 편하신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네.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선이한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말 내가 만약에 이 명품을 산다면 마음 졸이는 일 없이 그냥 조금 쭉 갈 수 있는 명품일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쪽? 네, 저도 사실 네. 처음 들어보긴 네. 해요. 네, 그리고 독보적인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우리나라의 거의 독보적인 기업들, 중소형주들이 중견그룹들이 굉장히 성장되는 많죠. 거예요. 네. 아, 네. 웬만한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독보적인 기업들이 국내 뭐 점유율 1위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상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2, 3위 기업들은 상장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찾아보면 거의 다 1위예요. 웬만한 기업들. 어느 그렇죠. 분야에서는. 네, MC 넥스와 인선 ENT 굉장히 다른 분야의 명품이에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명품을 골라볼까요? 어떤 명품 골라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선 ENT가 뭔가 우리나라의 환경을 위해서 물론 약간 시각은 다르지만 네네. 그래도 뭐 자동차 폐기물이라든가 어쨌건 좋은 일을 하는 업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약간 펴주시나요? 조금 마음이 가긴 하네요. 근데 아까 김정수 전문가님 말씀하셨는데 CS 때문에 사실 저는 조금 밀릴 것 같아서 MC 넥스는 네. 왜냐하면 그냥 뭐 재료 소멸이라는 이슈로 그냥 최근에 주가가 그랬다고 그거 하면 지금 사면 안 돼요. 지금 아마 29,000원 내외 정도 될 텐데 한 24,000원대에서 5,000원 왔을 때 사야 돼요. 아, 조금 더 내려갔을 아, 때. 그럼요. 주식, 이제 제가 그 타이밍 자체를 따라가서 사야 되는 주식들이 있고 기다렸다 사야 되는 주식이 있어요. 뭐 방송 봐시고 내일 뭐 어떻게 삽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응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24,000원대에서 5,000원 왔을 때 사야 됩니다. 그 주식. 그거에는 공감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조금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얘네들이 사업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한 거를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잘 나온다니까. 네네네. 아니 근데 이 관련 매출 전장 쪽 매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실적은 사실 요즘은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마 저기 4분기 실적에서는 별로 없을 거고 내년 네. 3월 달부터 이제 수주가 잡히기 시작해서 이제 반영이 되겠지. MC 넥스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 하셨죠. 네, 아니 이 기업 사가지고 하여튼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돼요, 이 기업은. 네. 아, 그래요? 네. 믿어도 되는 거예요. 뭐 믿어야지 어떡할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 일단 얘기해줬어요, 나는. 네, MC 넥스. 알겠습니다. MC 넥스와 인선 ENT. 항상 정말 두 개 고를 때가 정말 더 고민되는 것 같아요. 저기 뭐야 그거 하고 싶으세요? 저기 가져오신 종목? 네. 그거 해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아니 저는 어차피 뭐 그걸 가지고 사나 종목에 대한 거는 다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네. 뭐 어차피 녹화해가지고 다 되어 있을 텐데 시청자분들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데는 그렇죠. 네. 있을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종목을 다루고 어떤 내용으로 그 사람이 그 주식을 얘기했느냐 되게 중요하지. 그쵸. 네, 그게. 그러면 뭐 나중에 시청자분들 뭐 추적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흐름을. 오늘 굉장히 왜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김정수 전문가님. 아, 나 원래 쿨해요. 스타일이. 아니, 이거 쿨한 게 아니라 멋있는 네.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인선 ENT 한 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정해 주시죠. 저의 한 표로 딱 결정이 되는 건가요? 한 명이 빠져가지고 균형이 빠졌어, 그죠? 한 명 딱 해가지고 세 명이면은 2대1로 해가지고 그렇죠. 되는 건데. 네, 그게 참 재밌는데. 그죠? 그러면은 네, 저의 의견 따라가 볼까요, 오늘? 네.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히스 컬렉션 명품은요,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전문 업체 독보적인 명품이죠. 인선 ENT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선 ENT 이 명품의 가격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로 명품관에 입성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매수하시는 가격은 뭐 지금 가격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는 단기로는 한 7,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7,000원. 단기라기보다 한 2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네. 그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네. 보면 뭐 한 8,000원, 10,000원 정도까지는 가도 8,000원, 충분히 10,000원까지요? 2배 정도는 봐도 됩니다. 저희가 1년 정도 봐도 되거든요. 네네네. 네. 한 2배, 지금 가격 대비는 100% 정도 보시고 진입을 해도 네. 왜냐면 시장 자체가 뭐 계속적으로 산업 폐기물 쪽 그쪽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뭐 중간에 네.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풍랑이 와가지고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내려가면 그건 좀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없고 그냥 평탄하게 시장이 간다면 좀 약간 개별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전문가님, 김정수 전문가님, 저희 이제 좀 1년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8만 원에서 만 원까지, 8,000원에서 만 원까지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 정도가 괜찮다고 보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8,000원에서 만 원? 예, 말씀하신 거에 공감합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좀 강력하게 만 원 가볼까요, 저희? 일단 매물대가 8,000원에 있기 때문에 네. 딱 정고점까지만 일단 정고점까지 8,000원. 딱, 갑자기 약해지셨어요. 아니, 정- 우리가 아니고. 그 가격 얘기하면 주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더 네네. 믿음을 가지고 일단은 정고점 네. 가서 네. 거기서 더 홀딩을 할지 아니면 뭐 그 매도를 할지는 그때 네.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치 딱 정해놓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시간 걸렸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완전 기회 망가지지 않으면 가긴 가요 한번. 그렇죠. 언젠가 예, 가능하니까. 1년에 우리가 주식을 아무 주식에 딱 고르면은 그 평균적으로 한 60%의 확률로 한 10% 이상씩은 다 상승을 합니다. 네.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제 거의 그 통계를 내보면 한 10년 정도 통계를 내보면 네. 그래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제 갈 텐데 거기에 이제 더 가느냐 안 가느냐는 이제 중간에 뭐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이 어떤 이슈적인 부분이나 개혁권들이 나왔을 때 더 가서 슈팅이라는 걸 만드는 거고 시장 분위기가 이제 더 더해졌을 때 형성이 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거 알면 뭐 주시장 움직이게 우리가 메이저지 뭐 그냥 그렇죠. 종가 만들고 막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밸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이 지금 이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이 주식에 대한 밸류를 측정한다면 이 정도 갔을 때가 적당하다. 그 가격으로서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거니까 네. 그걸 좀 잘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히스 컬렉션 명품 인선 ENT 이 명품의 1차적인 목표 가격은 8,000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명품 2015년도에서는 마지막 방송이에요. 두 분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명품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투자의 참고사항일 뿐 수익률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년 2016년 새해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